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적혈구 수혈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혈액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병에 있어서도 이 적혈구 수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혈을 언제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빈혈로 인해서 있을 때, 즉 적혈구가 모자르게 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으니까 숨이 차다든지 기운이 없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아주 심하게 적혈구가 모자르면 이제 어지럼증까지도 호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려면은 보통 수치가 7 밑으로 떨어져야지 이제 적혈구가 모자라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이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난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건강한 분의 경우에는 7 밑이어도 7보다 높아도 8이라든지 9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에도 증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되는 분들은 적혈구 수치를 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응급실에 이런 증상을 가지고 오셨을 때 피검사를 해봐서 적혈구 수치가 한 7, 8 이 정도 되면은 쉽게 이제 적혈구 수혈을 하게 되는데, 수혈은 물론 이 헤모글로빈, 적혈구 수치를 빨리 올릴 수 있는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수혈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사실 수혈을 하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을 보면은 이제 적혈구가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서 온 피기 때문에 항원이라는 물질이 들어가고, 여기에 우리 몸의 항체가 서로 반응을 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반응에 의해서 여러 가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피부의 발진, 즉 피부에 뭔가 두드러기 같은 게 나오게 하기도 하고요, 가려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혈액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혈액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혹시 옮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 같은 것들은 체크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가 체크하는 감염 이외에 다른 종류의 감염 바이러스나 균 등은 걸러지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와 같은 바이러스도 만약에 헌혈을 한 분이 감염된 지 얼마 안 됐다면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검사에는 걸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혈을 받고 난 다음 그전에는 B형 간염이 없다가 B형 간염에 갑자기 걸린 분들도 경험을 하는 걸 보면은 사실 이러한 감염도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드물긴 하지만 만약에 혈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들어가서 이 면역세포들이 이 헌혈을 받은, 즉 수혈을 받은 환자의 폐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트랄리라고 해가지고 드물기는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 중에 하나고, 헌혈을 받으신, 즉 수혈을 받으신 환자분이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주신 분의 혈액 안에 있는 이 정상적인 면역세포들이 환자의 몸을 공격해서 환자의 몸에 여러 가지 장기를 파괴하는 수혈과 관련된 숙주 반응도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자 측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요즘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혈액 수급이 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혈액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혈을 받지 않고서도 적혈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적혈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적혈구 수혜를 받지 않고 다른 치료를 통해서 적혈구 수치를 올릴 수 있는가? 대표적인 경우는 철결핍 빈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분들, 특히 생리를 시작한 여자분들은 폐경이 오실 때까지 항상 이 생리혈에 의해서 철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철결핍 빈혈을 가지고 있는데 가벼운 분들은 9에서 10 정도로 그냥 유지하고 사시는 분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본인이 전혀 조절 안 하고 있다가 우연히 지금 검사를 해봤더니 4, 5, 6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이 12라고 봤을 때 정상이 거의 3분의 1에서 반 가까운 수치에 해당하는 아주 심한 빈혈이죠. 되게 이런 빈혈이 있으면은 이런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되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겨서 응급실에 오거나 병원에 왔을 때 병원에서는 우선 너무 수치가 낮으니까 굉장히 겁을 내시면서 빨리 수혈을 받아야 된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이분의 빈혈의 원인이 철분이 부족한 빈혈이라면은 사실은 철분을 줌으로써 얼마든지 단시간 내에 올릴 수가 있고, 가벼운 빈혈 같은 경우는 먹는 철분을 꾸준히 6개월 정도 복용하면은 대개는 좋아지는데, 먹는 철분약을 적절히 드시기만 하면 1개월 정도에 약 1g 정도가 올라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벼울 때는 그냥 먹는 철분약으로도 충분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4, 5, 6과 같은 심한 빈혈이 있으실 분들은 빨리 올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먹는 철분약보다는 주사 철분제를 사용하는데, 주사 철분제도 이제 저용량이 있고 고용량이 있어서 저용량 같은 경우는 보통 200mg 정도를 한 번에 투여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총 8번, 일주일에 2번씩 4주 동안 투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1600mg 정도가 들어가면서 이 한 달 정도 지나면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4에서 5 정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번 오시는 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이제 고용량 철분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용량 철분제는 한 번 투여하는 양이 보통 800mg에서 1000mg 정도를 투여할 수가 있고, 이 800에서 1600 되는 용량의 고용량 철분제를 빨리 줄 경우는 15분, 천천히 줄 때는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일주일 간격으로 2번 정도 맞으면은 우리 몸에서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1600에서 2000mg 정도의 철분은 바로 보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번 정도만 맞아도 적혈구 수치가 4, 5, 6에서 8, 9, 10 정도까지 금방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주사 철분제에서 저용량은 이 두 가지 다 보험이 안 되긴 하지만 저용량은 비교적 저렴해서 한번 투여를 맞는데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 고용량 철분제를 투여 받을 때는 이게 아직 보험 급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한번 투여를 받을 때 800mg의 경우에는 30만원, 1000mg 정도에는 4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오시는 단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고 수혈을 받지 않고 바로 적혈구를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을 생각한다면, 주사 철분제를 쓰면서 빨리 단시간 안에 올리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는 이제 폐 땡땡땡땡이라는 약품과 모 땡땡땡이라는 약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약제 말고도 이제 다른 종류의 조금 더 저렴한 약제들이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철분결핍 빈혈 환자분들이 심한 빈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적혈구 수혈을 받지 마시고 먹는 철분약이나 주사 철분제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한 이후에 백혈구가 떨어지고 적혈구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철분제로 사실은 보충이 안 됩니다. 이것은 철분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적혈구의 생성이 일시적으로 지금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럴 때는 적혈구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물질을 주입해야 되는데,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적혈구를 올리는 호르몬 제제를 비슷하게 합성을 해서 주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에리스로포이에틴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쓰이는 그런 약제 보면은 땡땡땡이라는 그런 약이 있어서, 이런 약제들을 3주 간격으로 한 번씩 맞으면 적혈구 생성을 촉진시키고 수혈을 받는 양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 이 에리스로포이에틴 유사체는
고형암, 즉 유방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대장암 같은 경우에 사용했을 때는 일부 과거 연구에서 사용을 했을 경우가 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생존율을 조금 떨어뜨린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이 고형암에서는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고요. 대신에 혈액암에서는 그러한 보고가 없고 혈액암에서 이런 적혈구를 올리는 기능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에리스로포이틴 제제를 적절히 사용하면은 수혈량을 예를 들어서 3개 맞을 것을 하나로 줄인다든지 4개 맞을 것을 2개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혈을 좀 덜 맞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이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빈혈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수술이 끝났을 때는 이제 수술 도중에 굉장히 많이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피가 모자른 상태가 되거든요. 하지만 피가 모자라도 피를 만드는 기능 자체는 정상이기 때문에 이럴 때 수술 이후에 주사철분제를 공급을 해주면은 적혈구가 더 빨리 생성되고 회복되는 게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술 전에 맞으시는 것보다는 수술 이후에 빈혈이 있을 때 주사철분제를 맞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만성질환에 의한 빈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성질환, 특히 뭐 당뇨라든지 간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염증, 수술, 암 이런 만성질환이 있게 되면은 적혈구가 철분을 흡수하는 기능 자체가 떨어지고 따라서 철분을 정상적으로 흡수해서 이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빈혈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과거에는 이 만성질환에 의한 빈혈의 경우에는 수혈만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삼성서울병원에 계시는 장준호 교수님께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러한 분들에게 주사로 철분제를 주었을 때 약 50% 정도의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수혈을 하지 않고도 적혈구가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런 분들도 철분을 줌으로써 일정 부분의 환자분들은 수혈을 하지 않고서도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단 이것은 철분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번 정도 시험 용량으로 투여를 해본 이후에 이게 들을 경우에 다시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적혈구 수혈이라는 것은 환자분이 이와 같이 적혈구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적혈구 수치, 즉 헤모글로빈 수치를 빨리 단시간 내에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지만 이와 같이 열이 난다든지 피부 발진 가려움, 감염, 폐 손상, 숙주 반응과 같은 수혈에 따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수혈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혈을 하지 않고도 적혈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철결핍 빈혈이 있는 분들은 먹는 철분을 써서 서서히 올릴 수도 있고 주사철분제를 써서 단시간 내에 빨리 올릴 수도 있는데 주사철분제는 저용량과 고용량이 있다. 고용량의 장점은 고용량을 투여함으로써 단시간 내에 빨리 올릴 수가 있고 병원에 자주 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단점이 있다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주사철분제도 드물게는 이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라는 반응이 올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항암 치료 이후에 발생하는 적혈구 감소, 즉 빈혈은 철분으로 해결이 안 되고 에리스로포이틴이라는 약을 씀으로써 이 적혈구를 생성을 촉진시킬 수가 있고 수술을 한 이후에 적혈구를 많이 흘려서 즉 피를 많이 흘려서 생기는 빈혈의 경우는 주사철분제를 써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만성질환에 의한 빈혈은 과거에 수혈만이 답이라고 했으나 최근에는 일부 50% 가까운 환자들이 주사철분제를 줬을 때 수혈을 하지 않고도 적혈구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경험을 해서 선별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